안녕하세요. 저희의 유튜브 채널 유라시아를 향한 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강의 시리즈 두 도시 이야기를 맡은 황기은이라고 합니다. 건축은 문화를 물리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 예술 가운데 가장 스케일이 큰 예술 형식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시대의 이데올로기에 따라 변화해온 도시의 상징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모스크바의 구세주 그리스도 성당은 모스크바의 근대 역사를 압축해 놓은 사연 많은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스크바의 중심부 크렘을에서 두 블락 약 15분 정도를 걸으면 하얀색 커다란 정교의 성당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은 1997년 9월 완공된 이제 갓 20살이 넘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건축물이죠. 하지만 이 성당은 그리고 이 장소의 역사는 러시아의 근대사를 그대로 압축해 놓았고 그리고 시대가 열망하던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스크바에 서 있는 구세주 성당은 원본을 복원한 것입니다. 원래 구세주 성당은 1812년 나폴레옹 전쟁에 대한 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건축물이었습니다. 프랑스 혁명 후 혼란에 빠진 프랑스를 안정화시키고 유럽을 제패한 나폴레옹은 1812년 러시아 원정을 감행합니다. 프랑스 군대는 모스크바까지 점령하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나서 모스크바는 텅 비어 있었고 그 와중에 러시아의 혹독한 겨울은 다가오고 도시의 대화재까지 일어나자 결국 나폴레옹은 프랑스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후퇴 중에 러시아군의 게릴라 전술과 주의 그리고 끊어진 보급으로 프랑스군은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승리는 나폴레옹 몰락의 시작이었고 나폴레옹 전쟁에 대한 승리로 인해 러시아는 다른 서유럽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시 황제였던 알렉산드르 1세는 바로 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성당을 짓고자 했습니다. 구세주 성당은 종교적 건축물인 동시에 전쟁 기념비였던 거죠. 최초의 계획에서 성당은 약 237m 건물로 그중 170m가 지상 부분에 해당하여 바티칸의 베드로 성당과 맞먹을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지지부진한 공사와 시행착오 끝에 1883년에야 즉 65년 만에야 원안보다 조금 더 작은 스케일로 성당이 완공됩니다. 최초 원안보다는 작았지만 10,000명을 수용 가능한 모스크바에서 가장 큰 성당이었으며 모스크바 경관을 지배하는 건축물이었습니다. 비록 지식인 계층은 다른 건축물과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이 건축물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으나 성당의 크기와 화려한 내부는 일반 대중들을 사로잡기 충분했죠. 그렇게 이 성당은 모스크바에서 가장 대중적인 성당 중 하나로 자리매김합니다. 또한 클래식이 조금만 관심 있는 분이라면 잘 알만한 차이콥스키의 1812년 서곡은 나폴레옹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는 곡이자 구세주 성당 완공에 헌정하는 곡이었습니다. 그가 쓴 악보 첫 페이지에는 1812년 대형 오케스트라를 위한 장엄서곡 구세주 성당 축성식을 위해서 표트르 차이콥스키가 작곡함이라고 적혀있죠. 곡은 1882년 그러니까 아직 미완성이었던 구세주 성당에서 초연을 하게 되면서 1812년 서곡이 초연된 장소는 바로 구세주 성당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공공장소에 세워진 기념 건축물은 특정 사건이나 사람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사회적 변화에 따라 폭력에 노출되어 파괴될 위험을 늘 안고 있죠. 1917년 혁명 이후 레닌의 동상 파괴 법령에 따라 제국의 상징적 조형물은 파괴되거나 박물관으로 옮겨져 그 정치적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구세주 성당과 구세주 성당 앞에 있던 알렉산드르 3세 동상이 그 대표적인 사례죠. 10월 혁명을 기리는 영화 에이젠슈타인의 10월은 바로 이 알렉산드르 3세로 동상을 파괴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성당은 황제 동상보다는 좀 더 오래 버텼습니다. 하지만 이 성당도 채 50년을 넘기지 못했죠. 스탈린 시기 많은 성당이 다른 용도로 활용되어 살아남았는데 불행히도 크렘을 근처
모스크바 알짜배기 땅에 위치해 있던 구세주 성당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모스크바 도심 한가운데에 위치한 대중적인 성당인데다가 낡은 모스크바를 새롭게 재탄생시키고자 한 소비에트 정권의 레이더망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1931년 12월 성당은 폭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탈린은 인민들을 위해 도서관, 영화관, 대회의장 등을 포함하는 일명 콤플렉스, 일명 소비에트 궁전을 짓고자 합니다. 스탈린은 소비에트 궁전을 위한 국제 공모전을 기획했는데요. 르 코르비지에와 그로피우스 같은 세계적인 건축가들도 공모전에 참여합니다. 하지만 신고전주의 양식을 선호했던 스탈린은 모더니즘 건축 양식의 외국인 건축가들의 설계안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공모전 이후 1933년 소비에트 건축가 이오판의 디자인으로 결정됩니다. 보시면 웨딩 케이크처럼 생긴 건물 위에 18m짜리 노동자의 동상이 올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디자인은 선정 이후에도 계속 변화합니다. 건축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건물 위에는 50m 이상이 되는 강력해 보이는 레닌 동상이 자리 잡게 됩니다. 최종 디자인에서는 이 건물은 동상만 100m, 총 415m의 높이로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나 파리의 에펠탑보다도 큰 건축물이었습니다. 초기에 모던하고 실용적인 건물로 출발했던 도안은 점차 절충적인 양식의 기념비적 건축물이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동상과 건축물의 비율이 부조화스러웠기 때문에 건물은 마치 레닌 동상을 위한 기단처럼 보였습니다. 당연히 이 디자인 모델이 대중에게 처음 공개되었을 때 방문객들은 혹평과 우려를 쏟아냈지요. 하지만 소비에트 궁전은 이미 유토피아로 실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미지의 확산을 통해서입니다. 체제를 홍보하는 온갖 포스터와 벽화, 그리고 영화 등에서 소비에트 궁전은 자주 등장하기 시작하죠. 소비에트 궁전은 실제 건축물이 아니라 이미지로 더 유명해진, 그리고 이미지에만 존재한 건축물이 됩니다. 마치 스탈린의 유토피아가 마니페스토와 예술 작품에만 존재했던 것처럼요. 게다가 이 부조화스러운 비율의 건축물은 그림에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역동적으로 보이는 레닌의 몸짓에 구름 그리고 비행기가 그려진 이 이미지는 건축물 모델과 비교할 때 건축물의 역동성을 불어넣어 줬습니다. 소비에트 감독 메드베드킨의 1938년 영화 새로운 모스크바를 보면 이 기념비적 건축물이 어떤 방식으로 화폭에 그리고 스크린에 재현되어 왔는지를 볼 수 있죠. 그리고 알렉산드로프의 1940년 영화 광명의 길에서는 주인공이 연설을 하는 장면 뒤에 실존하는 건축물로 등장합니다. 여기 보면 하단 부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농업 박람회의 모스크바 파빌리온 위 천장과 1939년 뉴욕 박람회 때 소비에트 전시관에서도 소비에트 궁전이 커다랗게 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지로만 남았다고 말했을 때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이 소비에트 궁전은 끝내 완공되지 못했습니다. 1937년 뒤늦게 건설에 들어갔지만 곧 세계제 2차 대전이 터졌죠. 전쟁이 끝난 후에도 공사는 재개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아마 스탈린이 이 건축물에 흥미를 잃어버렸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전쟁 이후 이 프로젝트는 더 이상 중요한 의미를 갖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쯤 되면 벌써 소비에트 정권이 들어선 지도 한 세대가 지났고 더 이상 종교는 소비에트 정권의 위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종교적 건축물 위에 그 장소에 소비에트의 건축물을 짓는다는 상징적인 행위를 실행할 필요가 없었죠. 그렇게 소비에트 유토피아의 상징이었던 이 기념비는 완공될 수 없는 프로젝트로만, 이미지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이곳은 공사 중인 구덩이로만 방치되어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스탈린의 후임자였던 후르쇼프는 스탈린의 유산을 이어나갈 필요도 없었고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는 이 소비에트 궁전 건축 프로젝트를 굳이 계속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대신 이곳 공사장 구덩이에 세상에서 제일 큰 100m 길이의 야외 수영장을 만듭니다. 유토피아가 들어서지 못한 텅 빈 구덩이를
물로 채운 거죠. 그리고 스탈린의 권위처럼 수직적이었던 건축물 대신 수평적으로 넓게 펼쳐진 수영장이 들어선 것도 매우 상징적이었습니다. 수영장은 스탈린 유토피아의 실패이기도 했지만 수영장은 동시에 겨울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시민들에게 매우 인기가 높았던 대중시설이었습니다. 1960년 개장 이후 매년 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수영장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1년 소련이 해체되고 러시아 연방이 들어섭니다. 종교와 시장, 자본주의는 새로운 러시아를 정의하는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되었죠. 90년대 러시아가 전반적으로 경제적 불황이던 시기, 모스크바는 수도로서 경제적 번영을 누립니다. 그리고 모스크바 탄생 8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그리고 기독교 시작 2000년을 기념하기 위해 모스크바 시는 구세주 성당을 재건하기로 계획합니다. 당시 모스크바 시장에 정치적 야심이 들어간 것도 있었습니다. 스탈린 정권이 파괴했던 정교회 성당, 그리고 러시아인들의 민족적 자부심이었던 1812년 나폴레옹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는 건축물이었던 구세주 성당은 새로운 러시아를 상징하는 기념비로 매우 적합한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997년 구세주 성당이 완공됩니다. 105m 높이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정교회 성당이자 러시아 정교의 총대주교인 끼리리 주임 사제로 있는 곳이죠. 건설 과정에 있어서 불투명한 의사결정 과정, 부패와 횡령, 그리고 역사고 중에 오류 및 무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당은 소비에트로 인해 절연되었던 과거와의 연결 고리가 되고 민족주의와 정교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러시아, 그리고 새로운 모스크바의 상징이 되었죠. 2000년대 이후 푸틴 시기, 정교와 민족주의는 러시아 보수주의자들이 애용하는 이데올로기가 되었고, 특히 현재 총대주교 키릴을 선두로 한 러시아 종교회는 푸틴의 가장 든든한 이데올로기적 파트너입니다. 자, 그런데 2012년 2월 이 성당에서 센세이셔널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페미니스트 록 그룹 푸시 라이엇이 성당 재단에 난입해서 알록달록한 색깔의 복면을 쓰고 성모 마리아여 푸틴을 내쫓으소서라는 노래를 부르다가 체포된 사건이죠. 유튜브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매우 짧은 해프닝 퍼포먼스였지만 그들은 체포되어 종교 혐오에 기반한 난동죄로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나친 형량과 적법하지 못한 재판으로 이는 국제적 이슈가 되었고, 서구 언론에서 푸시 라이엇은 정권에 저항하고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열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러시아에서는 심지어 반 푸틴 진영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죠. 그들의 퍼포먼스는 성스러운 공간인 교회를 침입한 데에 대해서 신자들의 분노를 샀을 뿐만 아니라 정교회라는 소비에트 시기 억압받아 대설하는 러시아성, 러시아적 정신을 훼손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들은 자신의 유명세를 위해 러시아를 위협하는 서방 세계의 지지를 받는 배신자가 되었던 거죠. 푸틴 대통령과 유착 관계에 있는 총대주교 키릴의 본거지인 구세주 성당에서 해프닝을 기획한 것은 적절한 장소 선정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소비에트 이후에 러시아적 정신을 상징하는 장소에 침입한 것이 자국민의 동의와 공감을 얻어내는 데 실패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크렘을은 이 사건을 보수주의적, 민족주의적 아젠다를 확장시키는 계기로 삼았죠. 이렇듯 구세주 그리스도 성당은 러시아 근대사를 축약적으로 보여준 기념비적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사회적 격변기마다 새로운 형태로 재탄생해서 새로운 역사적 상징성을 선보였죠. 현재는 나폴레옹 시기에 민족주의와 정교의 명맥을 잇고 포스트 소비에트의 러시아성을 상징하며 정치적, 사회적으로 막강한 힘을 지닌 권력의 중심지가 되었는데,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며 이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